네, 미국 현지의 경제 동향 그리고 소식들 정리해드리는 시간이죠. 맨해튼 나우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이 시간은 매주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자산관리학과의 겸임 교수이자 JC 회계법인의 대표로 계신 지호준 박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미국 내 오미크론 확산세가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일단 새해 들어서 시장에서는 좀 무던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수치를 들여다보면 확진자 수가 최고치에 달하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자세한 현지 상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불과 한 2, 3주 전만 해도 설마 했던 숫자들이 이제 실제로 집계되고 또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1월 3일 어제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 수가 5,340만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82만 명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CDC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이제 1일 신규 확진자가 지난 27일부터 해서 거의 3일, 4일 연속 40만 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2월 27일에는 45만 명을 기록한 이후에 특히 29일이었죠. 는 49만 명이 육박했습니다. 연말 연시에 여러 가지 행사들과 이제 모임들이 있었던 것을 감안했을 때 아마 며칠 사이에 이제 최종 확진자에 대한 어떤 최종 집계가 나오게 될 텐데 아마 50만 명은 거의 확실할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서 알려진 것처럼 오미크론 변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돌파 감염인데요. 이로 인해서 신규 감염자 케이스가 계속 발생하고 또 여전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1월 말까지는 일일 확진자 수가 수십만 명대를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많은 초, 중, 고등학교들이 이번 주에 원래 개학을 하는데요. 개학 시기를 이틀에서 길게는 일주일까지 연장하고 있는 학교들로 제가 많이 볼 수 있고요. 일부 지역의 학교들의 경우에는 아예 온라인 수업으로 당분간 진행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세가 이렇게 늘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실제로 저희 주위에서도 가까운 친지랑 친구들 또는 직원들 중에서도 코로나에 감염된 사례들이 정말 눈에 띄게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번에 이 코로나 초기의 감염 증세처럼 이렇게 아주 심하지는 않고요. 또 백신 접종을 맞은 경우에는 이 변이에 대한 어떤 증세가 콧물이나 또는 많은 기침 정도로 좀 마일드한 감염 증상을 갖는 사례들이 많은 것 같아 보이는데요. 이제 곧 발표될 확진자 현황, 지난주, 이번 주 집계에 따라서 어떤 적절한 대처가 더 필요해지는 그런 시기처럼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경제 활동에 대한 타격도 만만치 않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격리 지침이 완화됐으니까 한숨 좀 돌린 거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직은 마음 놓고 바깥 활동을 하기에는 좀 많이 불안할 것 같아요. 인력에 대한 수급 차질도 이어지고 있죠. 네, 참, 문제가 많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서 문제들은 사실 이 방역 당국의 방역 수칙과 또 자가 격리 지침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2차 또는 3차적인 문제들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계약을 하는 이제 많은 학교들과 데이케어들 또는 교육 관련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 교사와 교직원들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거나 또는 밀접 접촉자와 이렇게 있었던 걸 판정이 돼서 불가피하게 격리를 해야 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이 인력 수급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제 방역 수칙과 또 자가 격리 지침을 따라야 하다 보니까 영업 시간들을 이렇게 조정하거나 또는 아예 단기적으로 영업을 중지하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 산업뿐만 아니라 리테일 스토어, 식당, 여행업계, 항공업계 등 업계 전반에 걸쳐서 직간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저희 회계법인의 경우에도 고객사들로부터 직원들이 코로나 감염 사례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의 문의가 어제 오늘 계속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런 오미크론의 문제가 계속된다면 1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이게 개강 시즌 특수가 있죠. 또 2월부터 시작되는 이제 소비 시장의 어떤 연말 정산 특수도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의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할 것 같아 보이고요. 이 변이에 대한 어떤 백신의 효과성이 좀 더 직간접적으로 나타나면서 지난 12월 중순 이후에는 이제 3차 접종 부스터샷에 대한 이게 접종도가 점점 이게 늘어나고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 코로나 확산의 상황을 제가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상황 먼저 확인해 봤고요. 계속해서 미국의 물가 상황도 들여다보겠습니다. 미국의 주요 식료품 기업들이죠. 지금 하인즈, 몬델라즈 인터내셔널, 캠펠스프 정도를 떠올려 볼 수가 있을 텐데 미국 안에서는 전부 매일같이 먹고 소비를 하는 브랜드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식품 가격에 대한 인상을 예고한 바가 있거든요. 당장의 밥상 물가에 대한 걱정도 있겠지만 이번에 물가 인상이 어떤 전반적인 광범위한 인플레 연쇄 반응을 일으키진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그렇게 많이 동의를 하고 또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많은 리테일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이 2년 넘게 지속되어 왔던 물가 상승이 매출 감소로 이어질까봐 가격표를 조정하던가 수량을 조절 또는 거래업체 변경 등 정말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정말 버텨왔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CNN을 포함해서 주요 언론사에서 2022년도 물가 상승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그런 자료들을 봤을 때 식료품 가격의 상승이 소비자 물가 상승과 또 소비 심리 위축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다라고 많이 보도를 하고 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2020년을 이제 멀리 내다보기 전에 지금 현재 장바구니 물가, 현재 시장 물가조차도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가계의 어떤 소비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통의 문제건 또는 고용시장의 불균형인 건 간에 분명한 사실은 2020년의 물가 상승은 지속될 것이다라는 점인 것 같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갖고 있는 이 글로벌 물가 상승의 원인들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감안했을 때 올 하반기 또는 3, 4분기까지도 물가 상승의 문제가 지속될 거라고 또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그렇게 물가 상승이 이어진다면 어쩌면 조심스럽게 미국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작년 한 해 동안 육류, 생산, 계란 이런 카테고리에 속하는 식료품 가격이 거의 13%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또 인건비나 운송비, 포장비에 대한 압박이 더 심해지다 보니까 높게는 20%까지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겠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또 새롭게 전해지는 지표나 소식들은 저희가 박사님과 함께 차후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는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미국에서 지난달 초강력 토네이도가 발생을 했었지 않습니까? 미국은 원래 사실 토네이도나 허리케인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익숙하기는 한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하고 그 피해 금액만 최대 6조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기후 현상이 아니라 이상기후 때문이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어요. 미국 안에서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은 지금 어떤가요? 재밌는 분석 말씀해 주셨는데요. 팬데믹 이후 지난 2년 동안 세상이 정말 완전히 변했죠. 이제 생활 양식이 변한 것은 물론이고 물가 상승, 고용 문제, 유통 대란 등등등 이런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할 수 없었던 경제 사회 문제들이 정말 많이 발생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다사다난했던 상황 속에서 불행 중 다행으로 주식시장이 워낙 호황이 계속되고 또 보니까 투자 심리나 또 소비 심리는 오히려 조금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2021년을 돌아봤을 때 미국에서 가장 많이 언더스테이트 되었던, 다시 말해서 상대적으로 주의를 많이 끌지 못했던 이슈들 중에 하나는 말씀하셨던 그런 기후변화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탄소 중립의 시대를 저희가 준비하기 위해서 크고 작은 노력들을 미국 정부 차원에서 많이 추진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기상 이변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것이 사실 미국 현 주소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 정부의 BBB 플랜의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환경 문제임을 감안했을 때 2022년에는 보다 새로운 변화들이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동시에 관련 인프라 사업과 또 재생산업 쪽에 보다 많은 관심이 모아지지 않을까라고 또 기대를 갖게 해보게 됩니다. 네, 이 BBB 법안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문제는 맨친 상원 의원이 계속 반대를 하고 있고 어제 협상안을 내놓는가 싶더니 오늘 또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이런 헤드라인이 몇 시간 전에 보이더라고요.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정책들이 다 이 BBB 법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저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바이든의 계획보다 너무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새해에 협상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현지에 대한 다양한 소식들 전해주셨고요. 오늘도 오하이오주에서 지호준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